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궁녀와 총각을 짝 지어주다. 옛 조선시대 초 어느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로를 좋아하며 밤만 되면 남몰래 단둘이 만났지요. 이 처녀 총각은 혼인을 하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걱정 말아요.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소. 당신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총각은 처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산에 나무를 캐러 간 처녀는 사냥을 나온 임금 눈에 들었답니다. 이런 깊은 산골에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니. 임금은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대궐로 데려가 궁녀로 삼았답니다. 총각은 이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궁녀가 되었으면 평생 대궐 밖으로 나오지 못할 텐데.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처녀가 너무 보고 싶구나. 대궐에 찾아가면 먼 발치에서라도 그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처녀를 잊지 못한 총각은 마침내 대궐을 찾아갔답니다. 대궐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총각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랬다가 한밤중이 되자 담장을 넘어 몰래 대궐 안으로 들어갔지요. 하느님, 낭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총각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대궐 안을 살폈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처녀가 어느 건물에서 나오더니 걸음을 멈추고 달을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 나갔지요. 낭자, 도련님.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당신을 만나다니 꿈만 같소. 저도 그래요. 도련님을 영원히 못 뵐 줄 알았는데. 그 근처에는 대숲이 있었답니다. 궁녀와 총각은 대숲에 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디선가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총각이 말했어요. 이만 돌아가겠소. 오늘 밤 다시 와서 이 대숲에 숨어 있겠소. 그때 다시 만납시다. 총각은 궁녀와 헤어져 마을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집을 나서 또 대궐을 찾았답니다. 총각은 대궐 담장을 넘어 대숲에 몸을 숨겼어요. 밤이 으슥해지자 궁녀가 대숲으로 왔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다른 궁녀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난 괜찮소.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며칠 밤을 새울 수도 있다오. 총각은 밤마다 대궐을 찾아와 궁녀를 만났답니다. 원래 궁녀는 임금 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었지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 들키는 날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만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남들 눈을 피해 계속 만나던 총각과 궁녀는 어느 날 밤 내관에게 발각되고 말았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총각은 동작이 빨랐어요. 재빨리 담장을 넘어 대궐 밖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그러나 궁녀는 내관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지요. 궁녀는 감옥에 갇혀 신문을 받았답니다. 밤마다 남자를 만나다니 발칙하구나. 그 남자가 누구냐? 이름과 사는 곳을 대거라. 그러나 궁녀는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곤장을 맞고 고문을 당해도 끝내 총각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지독하구나. 네가 자백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아내지 못할 줄 아느냐? 그 남자는 네 고향 사람이 틀림없겠지. 신문을 맡은 관리는 궁녀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궁녀가 대궐에 들어오기 전에 가깝게 지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총각이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총각은 포졸들을 피해 여러 날을 숨어 다녔지요. 나는 지금 쫓기는 몸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수 있을까? 붙잡힐 때 붙잡히더라도 내 기막힌 사연을 황희정승에게 털어놓자. 사랑하는 여자를 풀어달라고 사정해 보는 거야. 그분이라면 어쩜 나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당시 황희는 인품이 너그럽고 청렴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답니다. 총각은 물어물어 황희정승 집을 찾아갔지요. 대문 앞에 섰지만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황희정승은 곧고 청렴한 분이라지. 그런 분이 과연 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주실까? 총각은 황희정승을 직접 만나려다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종이 쪽지에 자세히 쓴 뒤 굴비의 한 두름에 그 종이 쪽지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굴비 두름을 그날 밤 황희정승 집 마당으로 던졌지요. 다음 날 새벽 황희정승 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 사람은 정승의 부인이었지요. 부인은 마당으로 나왔다가 굴비의 한 두름을 발견했답니다. 웬 굴비 두름이지? 종이 쪽지가 매달려 있네. 종이 쪽지를 펼쳐 그 사연을 읽은 부인은 코끝이 찡해졌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기막힌 사연이로구나. 두 사람을 짝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굴비 두름을 주면 뇌물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 그렇다고 종이 쪽지만 떼어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지? 부인은 깊이 생각해 보다가 종이 쪽지를 접어 굴비 두름에 매달았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있는 개에게 굴비 두름을 던져 주었지요. 개는 굴비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답니다. 부인은 황희정승을 들으라고 큰 목소리를 높였지요. 우리 집 영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야.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척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남몰래 뇌물을 받아 챙기다니. 막 잠자리에 일어난 황희정승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내가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황희정승은 방에서 뛰쳐나왔답니다. 마당에는 굴비 한 두름을 먹어치운 개가 굴비를 더 먹고 싶은지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빈 새끼 줄에는 종이 쪽지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황희정승은 종이 쪽지를 펼쳐 말없이 읽었지요. 그러더니 아침도 먹지 않고 서둘러 대궐로 출근을 하였답니다.
황희 정승은 임금 앞에 나아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임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지요. 황정승, 어째서 웃기만 하시는 거요? 그제야 황희 정승이 입을 열었답니다. 전하, 대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소신이 무얼 보았는지 아십니까? 수진드기와 안파리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정승은 눈도 밝구려 하찮은 벌레를 보고 암수를 구분하다니. 그래, 수진드기와 안파리가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소? 수진드기가 안파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파리야, 나와 같이 살자. 그랬더니 안파리가 고웃음을 치며 넌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니 어떤 총각이 처녀와 같이 살려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야 하고 대꾸하였지요. 수진드기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찮은 벌레라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도 서로 좋으면 암수가 짝지어 살잖아. 그런데 처녀 총각이 짝지어 살려는 게 무슨 큰 죄라고 붙잡으려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하고 실쭉-거렸어요. 안파리는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늘 사람들이 사는 집을 들락거리는데 헛소문을 들을 리가 있나? 하고 맞섰지요. 황정승, 이제 그만하시오. 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았으니. 임금은 황희 정승의 말을 가로채더니 내관을 불러 명하였지요. 감옥에 갇힌 궁녀를 풀어주어 대궐 밖으로 내보내 자유롭게 살게 하라. 그리고 궁녀를 만났던 총각은 붙잡지 말거라. 황희 정승 덕분에 총각은 궁녀와 혼이 나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승집 마누라. 옛날 부자들이 돈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서울 정승판 서택에 벼슬을 사러 갔답니다. 팔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수백 냥 수천 냥씩 가지고 모여든 것이지요. 정승댁 행랑채에는 벼슬 사러 온 어리석은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였답니다. 가지고 온 뇌물을 정승댁에 바치고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벼슬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보통 한두 달씩 기다리다가 노자가 떨어지면 할 수 없이 가지고 온 돈만 허비하고는 그냥 내려가는 게 보통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집이 센 세 사람은 한 해가 다 되도록 죽치고 앉아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답니다. 어느 날 정승이 이 고집불통에다 골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듣고 싶어서 아무도 몰래 행랑채로 찾아갔지요. 세 사람은 밤이 으슥하도록 신세 타령을 하였답니다. 이젠 벼슬 얻기는 글렀고 바친 돈이나 되찾았으면 좋겠군. 다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받는다면 집으로 내려가겠네. 아니야. 그래도 하다못해 참봉 벼슬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좋겠네. 그까짓 참봉 벼슬 길바닥에 개똥보다 흔한 걸 얻어가서 뭘 한다는 게야. 내 사이젠 다 포기하고 차라리 정승댁 마누라나 한번 껴안고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밖에서 엿듣고 있던 정승은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 조금은 맹랑하게 생각되어 그 다음 날 그 사람 하나만 불러들었답니다. 정승은 듣자하니 자네는 내 마누라를 껴안고 하룻밤 자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게 하더니 아내를 마루에 나오게 하여
그 자리에 반드시 눕도록 해놓고 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게 하고 명령조로 말을 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간덩이 하나만은 굵었지요.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자.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는 정승 부인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답니다. 그걸 본 정승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만 됐으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는 그 사람에게 골원 하나를 주어 보냈답니다. 그만하면 능히 일을 해내겠다. 거꾸로 달린 코. 옛날 어느 마을에 빼돌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빼돌이는 엄살을 부려 힘든 일을 피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 매러 가자고 하면 벌렁 드러누워 배가 아프다며 꾀병을 부렸답니다. 빼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감쪽같이 속이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잠만 잤지요. 정말 아픈 것처럼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니 숨 쉬기가 매우 불편하였지요. 젠장 콧구멍은 왜 눈 밑에 달렸을까? 굴뚝처럼 위로 향하였으면 숨 쉬기가 쉬울 것인데. 빼돌이는 한참 투덜대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했지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막다른 곳에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빼돌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갔답니다. 할아버지, 내 소원을 하나 풀어주세요. 무슨 소원 말이냐? 콧구멍이 눈 밑에 달려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요. 굴뚝처럼 위로 가게 해주세요. 그 녀석,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너만 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버릇을 고쳐야지. 콧구멍을 고쳐 달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 버릇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발 소원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물었답니다. 후회하다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인데요. 빼돌이가 너무나 떼를 쓰자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빼돌이 코를 엿가락처럼 늘여가지고 콧구멍이 위로 가게 이마 위에 달아주었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빼돌이는 다시 벌렁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답니다. 콧구멍이 위로 가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숨쉬기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가 달려들어 얼굴을 간지럽힐 걱정도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다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모르다니.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날 빼돌이는 윈 마을로 놀러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답니다. 대줄기처럼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였지요. 우산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빼돌이는 바빠졌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비를 피할 만한 곳은 없었지요. 몸으로는 빗물이 좔좔 흘러내리고 숨은 턱턱 막혔답니다. 위로 향한 콧구멍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숨 구멍을 막았기 때문이지요. 빼돌이는 숨이 가빠 재채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채기를 해도 계속 흘러드는 빗물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당황한 빼돌이는 나뭇잎을 뜯어 콧구멍을 덮었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올려놓기가 바쁘게 곧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지요. 빼돌이는 할 수 없이 손으로 콧구멍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쉬었답니다. 입을 하하고 벌렸더니 이번엔 입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들었지요. 빼돌이는 한동안 허둥거리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답니다.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걸어보자는 것이었지요. 빼돌이는 머리를 낮게 숙이고 짐승처럼 네 발 걸음을 하였지요. 숨쉬기는 좀 쉬운 듯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니 앞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빼돌이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답니다. 빼돌이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온 몸에 진흙이 발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답니다. 빼돌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엉금엉금 기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마주오는 사람과 딱 맞 부딪히고 말았지요. 빼돌이는 그 자리에서 벌렁 뒤로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사람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사람은 빼돌이의 소원을 풀어준 할아버지였지요. 짐승이 귀여우나 했더니 너였구나. 할아버지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답니다. 빼돌이는 눈만 껌뻑이며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내 이럴 줄 알았지.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허튼 생각만 했으니 봉변을 당할 수밖에.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빼돌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답니다. 그러자 빼돌이의 콧구멍으로 다시 빗물이 흘러들었지요. 할아버지, 제 코를 전처럼 바로 잡아주세요. 빼돌이는 할아버지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애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코를 집어 다시 밑으로 가게 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짐을 받듯 물었답니다. 다시는 코를 거꾸로 달겠다고 생떼를 쓰지는 않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며 바로 살겠어요. 빼돌이는 할아버지하고 단단히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 바로 살 생각을 하여야 참다운 사람이 되는 법이다. 빼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뒤부터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참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3대 독자인 어느 부자가 본부인 외에 새 부인인 첩을 맞이했답니다. 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첩에게서 가문을 잇고 재산을 물려줄 자손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 달 후 본 부인과 첩이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꼭 아들을 낳아 이 집 대를 잇게 하여야지. 그럼 그 많은 재물은 우리 아들의 것이 될 것이야. 재물이 탐난 첩은 이런 속셈으로 좋다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구해 먹으며 아들 낳기만을 빌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를 낳고 보니 첩의 아기는 딸이었고 본 부인의 아기는 아들이었지요. 질투가 난 첩은 남몰래 자기 하녀를 불렀답니다. 너는 어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받고 와야겠어. 하녀는 첩이 시키는 대로 본 부인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서 아기를 받고 왔답니다. 조금 후 방에 들어온 본 부인은 엉뚱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답니다. 더구나 그 아기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지요. 본 부인은 조용히 하인들을 불렀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내 방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작은 마님댁 하녀가 아기를 안고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그 일을 보게 된 하녀의 영리한 어린 딸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당장 그 집에 가서 그 집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녀의 딸은 첩의 집에 쪼르르 다녀와 놀란 듯 말했답니다. 마님, 그 집에 있는 아기는 마님이 낳으신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를 바꿔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 부인은 첩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아기가 무슨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또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지요. 다음날 사또는 바로 두 부인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산의 아기를 두 여자 앞에 놓고 말했지요. 그 아기의 진짜 어미가 누구인가? 제가 안고 왔으니 제가 어미지요. 아닙니다. 저 여자가 몰래 바꿔갔습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어미가 둘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고. 정말입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예요. 아닙니다. 이 아기는 분명히 제가 낳은 아기입니다. 듣거라. 나로서는 어느 쪽이 진짜 어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구나. 더구나 이 아기는 아비가 같은 한 집 자손이니 누가 키워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두 여인이 내 신호에 맞추어 아기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더 많이 끌려가는 쪽으로 어미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첩은 좋아라 반색을 하며 아기의 팔을 우악스럽게 꽉 잡았답니다. 안 됩니다, 사또 나으리.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본 부인은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답니다. 그러자 사또는 주저없이 판결을 내렸지요. 여봐라, 아기의 어미는 저 여인이다. 진짜 어미라면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진 않을 것이야. 어서 아기를 어미 품에 안겨 주거라. 그리고 저 흉악한 여인은 감옥에 가둬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마침내 본부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찾게 되었고 첩은 벌을 받은 후 멀리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의형제를 맺은 용왕. 옛날 아주 옛날에 동해를 지키는 용왕과 흑룡강을 지키는 용왕, 천지를 지키는 용왕이 의형제를 맺고 서로 오가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동해 용왕이 맞이였고 그 다음이 흑룡강 용왕, 그리고 천지 용왕이 막둥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이 천지 용왕의 안내를 받으며 폭포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맑아서 폭포를 구경하기 좋았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은 폭포를 감상하며 연신 감탄을 하였지요. 폭포에서 논의는 수십 명의 여인들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흰 날개를 활짝 펼치고 천길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가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튕겨 무지개 사이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오가는데 그 모습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분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정신을 홀딱 빼앗긴 이는 바로 둘째 흑룡강 용왕이었답니다. 이 세상에 저렇듯 예쁜 여인이 또 있을까? 한번 사귀어 봤으면 소원이 없겠군. 흑룡강 용왕은 막내 천지 용왕에게 물었답니다. 저 분홍빛 옷을 입은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냐? 아, 미홍이 말입니까? 미홍이는 저의 셋째 부인이에요. 그러냐? 흑룡강 용왕은 천지 용왕의 대답에 아쉬운 듯 입만 쩝쩝 다셨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막둥이 동생의 부인일게 뭐람. 어느덧 밤이 깊어갔지요. 천지 용왕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과 술을 내왔답니다. 형님들, 오늘은 날이 새도록 실컷 술에 취해봅시다. 달도 이처럼 밝고 진수성찬에다 맛 좋은 술도 있으니 좋고 말고. 세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며 한껏 취했답니다. 그런데 흑룡강 용왕은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켤수록 미용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끝내는 동생 천지 용왕에게 속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동생, 내 병 좀 고쳐주게나. 처방은 자네만이 내릴 수가 있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천지 용왕이 진지하게 말하자 흑룡강 용왕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말했답니다. 미용이 때문에 상사병으로 알아눕게 생겼다네. 그러니 동생, 미용이를 내게 넘겨주게. 네? 참 형님도 미용이는 제 부인이에요. 아우의 부인을 달라니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요? 우린 의형제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핏줄을 타고났지 않았는가? 안 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동해 용왕이 둘째에게 벌컥 화를 내었답니다. 둘째야, 너 정신이 나간 거니? 형제끼리 의리는 둘째 치더라도 친구끼리의 우정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야. 앞으로 그런 고약한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흑룡강 용왕은 형이 꾸짖는 말에 머리를 푹 숙였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두 형이 또 백두산으로 놀러 왔지요. 세 사람은 온천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낮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깨악 하고 여인들의 겁에 질린 소리가 잠결에 들려왔어요. 동해 용왕과 천지 용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비비고 깨어났지요. 그런데 흑룡강 용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뭔가 짐작이 간 천지 용왕이 쪽빛 용검을 쥐고 서둘러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답니다. 그곳에서는 흑룡강 용왕이 미용이를 옆구리에 차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지요. 미용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흑룡강 용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 댔답니다. 하지만 흑룡강 용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이놈아, 내 칼을 받아라. 천지 용왕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답니다. 그러자 흑룡강 용왕도 미용이를 내던지고 동생과 맞섰어요. 용검과 용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이고
번개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였지요. 두 사람 모두 기세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땅에서 싸울 때에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사나웠지요. 하늘에서 싸울 때에는 드센 산매처럼 날랬답니다. 싸움이 무르익을 무렵 동해 용왕이 헐레벌떡 쫓아왔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말겠구나. 동해 용왕은 은빛 용검을 휘두르며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너희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야? 당장 용검을 거두거라. 맏형이 가운데서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였답니다. 그제야 둘째와 셋째는 싸움을 멈추고 용검을 거두었지요. 어서 동생에게 사죄하지 못할까? 동해 용왕이 다시 눈을 부라리며 둘째에게 호령하였답니다. 흑룡강 용왕은 마지못해 겨우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빌었지요.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이 또다시 백두산으로 놀러 왔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흑룡강 용왕은 미용이가 생각나서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흑룡강 용왕과 천지 용왕은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다시 검을 휘둘러댔답니다. 이번에는 맏형도 크게 화가 났답니다. 그렇게 타일 넣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둘째가 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 흑룡강 용왕에게 펄펄 끓는 물을 퍼부어 댔답니다. 흑룡강 용왕은 동해 용왕을 맞받아치면서 차디찬 입김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그 뜨거운 물이 삽시간에 우박이 되어 땅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답니다. 이번에는 약이 바짝 오른 흑룡강 용왕이 동해 용왕의 머리 위로 휙 날아올라 얼음을 와르르 토해냈답니다. 그러자 동해 용왕은 얼른 뜨거운 입김을 내뿜어 얼음 덩이들을 소나기로 만들어 버렸지요.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 뒤부터 동해 용왕과 천지 용왕은 흑룡강 용왕과 의리를 끊었지요. 지금까지도 화해하지 못하여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 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적게 벌어지면 가랑비가 내리고 싸움이 크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싸움이 잦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 날씨가 변덕스러워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둑 잡는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서 어느 해 가을 큰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동네에서 큰 일을 치를 때마다 공동으로 쓰던 그릇들 가운데에서 감 나가는 몇 가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은 그릇, 은 수저, 은 술잔 등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것이어서 혹시 동네에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징조가 아닌가 하고 불안해졌답니다. 이 때문에 촌장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하였지요. 그러나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난처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촌장은 이리저리 생각 끝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수를 써보기로 하였지요. 그날 저녁 촌장의 집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이거야 어디 마음이 불안해서 살겠소.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이 사람 입에서 한마디, 저 사람 입에서 한마디,
여기저기서 떠들기 시작하더니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답니다. 이때 촌장이 나서서 조용히 하라고 손을 젓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촌장의 얼굴로 쏠렸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불상사가 나게 되어 온 마을을 불안해한 것은 내 책임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사죄나 하고 그릇들을 물어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전에 없이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 의심은 풀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 모여서 흑백을 가리고 예전처럼 명랑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묘한 물건을 하나 구해왔소. 그 과정은 좀 길어서 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100년 묵은 두꺼비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동이를 들어 누구나 다 보이게 나무 밑동에 올려놓았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 동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요. 두꺼비가 지금 물동이 속에 들어있어. 이 두꺼비는 100년 묵은 놈이라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나쁜 짓 한 놈을 알아낸단 말이오. 자, 우리 이제 두꺼비가 나쁜 짓 한 놈 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차례차례로 한 사람씩 나서서 동이에 손을 넣어봅시다. 촌장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외쳤지요. 그것 참 신통하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촌장은 촛불을 훅 끈 뒤 말했답니다. 나부터 먼저 손을 넣겠소. 다음에는 바우 할아버지가 넣으시오. 동네 사람들은 촛불을 끄고 동이 속에 손을 넣는 법이거니 생각하고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복녀 할머니, 차돌이 아버지 다음으로 돌아가며 내 넣었소 하는 소리로 한참 부산스럽다가 수부의 형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두꺼비에게 물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할 즈음에 촌장이 다시 촛불을 켰답니다. 그러면서 촌장은 빠른 눈길로 동네 사람들의 손을 살폈지요. 모두가 시퍼런 물감이 손에 묻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둑한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나이의 손은 물기는 번질번질 돌고 있으나 푸른 물감이 들지 않은 흰 손 그대로였지요. 촌장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저기 깜돌이, 이리 좀 와보게. 깜돌이로 불린 사내가 앞으로 나왔지요. 자네 손을 좀 들어보게. 이 말이 떨어지자 사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손을 들었답니다. 이 나쁜 놈, 바른 대로 말을 못할까? 촌장의 불같은 호령에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여러분, 이놈의 손을 좀 보시오. 여러분의 손은 모두 시퍼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놈의 손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두꺼비에게 물릴 것이 두려워 동이에는 손을 넣지 않고 물 속에 담갔단 듯이 제 침을 손에 발랐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촌장의 말을 듣고야 저마다 자기 손을 내려다 보았답니다. 정말로 시퍼런 물이 들어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쳤답니다. 여러분, 도적을 알아맞히는 두꺼비가 어디 있겠소? 내 이럴 줄 알고 꾀를 좀 써보았던 것뿐이요. 이 도적은 한 해 전 이 동네로 왔는데 노름을 일삼아 동네를 흐리게 하던
못된 놈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도둑을 쫓아내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촌장은 도둑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마을 언덕 소나무 아래 묻혀두었던 잃어버린 그릇을 찾아왔지요. 의적을 만난 장군. 임경업 장군은 어려서부터 사냥을 좋아했었는데 하루는 사슴을 쫓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경업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답니다. 그때 숲에서 한 나무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경업은 너무 반가워 급히 나무꾼에게 다가갔답니다. 이 근처에 혹시 사람이 사는 집이 있소? 그러나 나무꾼은 아무 말도 없이 한 곳을 가리키더니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지요. 경업이 나무꾼이 가리킨 곳으로 찾아가자 거기에는 정말로 큰 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 너무나 조용하였지요. 너무나 지쳐있던 경업은 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잠시 뒤 밖에서 불빛이 비쳤지요. 경업이 깜짝 놀라 일어서자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식사는 했소? 뜬금없는 물음에 경업이 그 사람을 천천히 살펴보니 아까 보았던 나무꾼이었지요. 아직 식사는 못하였소. 나무꾼은 벽장에서 술과 고기를 꺼냈답니다. 경업은 한참 배가 고프던 차에 음식을 보니 너무나 반가워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나무꾼은 경업이 음식을 모두 먹자 일어나 벽장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벽장에서 아주 긴 칼을 꺼내었지요. 나를 죽이려는 것이오?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집안에 병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 나도 좀 봅시다.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은 경업을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연못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당신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시오. 올라가거든 반드시 허리띠를 풀러 나무 가지에다가 당신의 몸을 단단하게 묶어 두어야 하오. 그러고는 나무꾼이 연못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지요. 그곳에는 다른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나무꾼과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한참 술을 마시더니 이윽고 나무꾼이 말을 꺼냈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승부를 겨루어 봅시다.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자 나무꾼도 따라 나왔지요. 갑자기 두 사람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이며 칼이 부딪혔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뒤로 하얀 무지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빛이 났지요. 경업이 그 광경을 바라보자니 온몸이 떨리고 머리털이 쭈뼛하게 서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답니다. 한참 후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나무꾼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나무꾼이 이긴 것이지요. 나무꾼은 경업에게 와서 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솟구치더니 앞서 술을 마셨던 곳으로 갔답니다. 그곳에는 여인이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여인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답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여자로서 결국 위대한 한 사내를 죽이게 했으니 네 죄는 네가 알겠지?
여인에게 한바탕 화를 낸 나무꾼은 고개를 돌려 경업을 보며 말했지요. 당신은 약간의 담력과 용기를 가진 사내인 듯하오. 그 정도 담력과 용기로 세상을 사는 것은 불편할 것이오. 차라리 공명의 뜻을 두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깊은 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소. 사연이나 자세히 들어야 당신의 말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할 것이 아니오. 그럼 내 말하리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의적이오. 몇 년 동안 탐과 놀이의 집과 불의로 돈을 모은 부자들의 재물만을 빼앗았지. 그 재물로 좋은 집을 짓고 저 여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소. 그런데 저 여인은 아까 죽은 사내와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게 벌써 여러 차례요. 결국은 그 사내와 대결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내야 죽였지만 저 여인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소? 그래서 저 여인과 당신을 짝 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오. 그럼 아까 죽은 남자는 누구요? 그는 이런저런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냥 장사꾼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지요. 나무꾼은 한바탕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아깝도다. 내 손으로 천하 장사를 죽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참을 울더니 나무꾼은 다시 경업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담력과 용기 그리고 그 재주는 쓸만하오. 그렇지만 당신이 만일 세상에 나가면 반쯤은 상층에 속하고 반쯤은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오.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거란 말이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경업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길게 한숨을 쉬었지요. 할 수 없지. 당신이 부정한다면 이 여인도 쓸데가 없소. 살아있으면 오히려 화만 불러오게 될 것이오. 나무꾼은 순식간에 칼을 뽑아 여인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한데 모아 장사를 지내주고 경업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나무꾼은 경업을 불렀답니다. 당신이 공명의 뜻을 두었다니 말리지는 않겠소.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가려면 칼 쓰는 법을 조금이라도 배워두어야 할 것이오. 그러니 며칠 더 머물면서 칼 쓰는 법을 배워가시오. 경업은 며칠 동안 그에게서 칼 쓰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렇지만 나무꾼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한 기술까지는 배우지 못하였지요. 훗날 임경업은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적을 막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답니다. 노파에게 속은 사람들. 경상남도 경주에서 북쪽으로 가면 부산성이라는 성이 있답니다. 이 성은 절벽을 잘 이용하여 함락되지 않은 성으로 일컬어졌지요. 그런데 이 성도 함락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와 백제가 싸우던 때 백제 군사가 용맹하게 쳐들어가도 이 성만은 도무지 함락시킬 수가 없었지요. 백제 군사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싸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움도 없이 며칠을 지내는데 하루는 바람이 불고 비가 몹시 왔답니다. 그날 밤 신라 군사 앞에 웬 할머니가 나타났지요. 할머니는 울면서 우리 아들 형제가 군사에 뽑혀 나간 지 여러 해가 되어도 통 소식이 없더니 어젯밤 꿈에 피를 흘리며 나를 붙들고 울기에 아들이 어찌 되었는가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하고 왔으니
제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걸복걸 하였지요. 아무리 싸움을 일삼는 군사라 하더라도 이 할머니의 애절한 말을 듣고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 할머니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답니다. 할머니는 성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더 자고야, 더 자고야 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다음 날은 비바람이 먹고 날씨가 맑아졌답니다. 신라 군사들은 비바람을 타고 백제 군사가 쳐들어올까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다가 날이 새어 날씨도 좋아졌으므로 이제는 백제 군사가 쳐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피곤한 김에 모두 자버렸답니다. 이때 할머니는 성 안을 돌아다니며 여전히 다 자고야, 다 자고야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제 군사는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 성을 함락시켰답니다. 더 자고야 라는 말은 신라 군사들이 덜 자고 있다는 암호이고 다 자고야 하는 말은 다 자고 있다는 암호였던 것이지요. 백제 군사는 할머니를 성 안에 들여보내어 신라 군사가 자는가 안 자는가를 알리도록 꾀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꾀를 써서 부산성을 거뜬히 함락시켰지요. 백제 군사는 이 할머니의 덕택에 싸움에 이겼다 하여 이 할머니에게 부산성 남문 아래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다 집을 지어주고 옷과 밥을 대주었답니다. 신라 사람들은 할머니가 살던 바위를 앙큼 바위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이 바위를 앙큼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